네, 인물 특집 포문을 열어보겠는데요. 이제 제가 인물을 조명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사연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이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서 SNS에서 연초에 1월 1일에 처음 듣는 노래가 음악이 그 해의 운세를 결정한다. 라는 믿음 약간 미신 같은 게 퍼져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서로 음악을 추천해주는 막 그런 밈이 잠깐 있었대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 재밌는 기획이다. 그래서 기왕이면 첫 노래 되게 좋은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음악도 워낙 좋아하지만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처음 읽는 책이 올해의 운수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그런 좀 확장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제가 이제 다른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떤 한 문장을 인용했는데 그게 너무 꽂혀가지고 제가 이걸 읽어야겠다라고 새해 첫 책으로 고른 책이 괜히 그걸 골랐다 싶긴 해요. 지금 2개월째 읽고 있는 못 읽은 거야? 2개월째? 거의 다 읽었습니다. 올해 책 한 권 지금. 근데 이해하실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를 설정을 했어요. 좋습니다. 우린 좋네요. 파스칼의 팡세를 그냥 선생님이 알기 쉽게 요약해주면 이것만 들으면 되니까. 심지어요. 팡세를 읽어도 알 수 없는 것까지 오늘 얘기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팡세 안 읽겠습니다 이제. 제가 잡은 인물은 파스칼, 블레즈 파스칼이고요. 무슨 파스칼요? 블레즈 파스칼. 파스칼의 풀네임을 처음 들었네. 네, 블레즈 그렇죠. 파스칼. 그래서 제가 오늘 테마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파스칼의 질문.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입니다. 이따가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는 알게 되실 텐데요. 일단 오늘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파스칼이란 누구인가? 개략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요. 생애나 업적을 들어도 진짜 너무 놀라운 천재다. 엄청 많이 했겠구만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업도 많고. 근데 심지어 완벽한 천재로 요절했어. 그것까지 완벽해. 슬프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파스칼의 팡세를 통해서 이 파스칼이 이제 말미까지 붙들고 있었던 생각이 호교론을 써야겠다였어요. 그러니까 호교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종교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는 어떤 무신론자나 아니면 종교 내부에서 약간 그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이런 사람에게 반박하고 이 신앙에 대해 설명하는 호교 뭔가를 좀 지키는 수호하는 이런 건가 뭐 지지하는 호교 무슨 호자일까? 그런 뜻인가요? 호소할 걸까요? 호소하다. 모르겠네요. 한자까지는. 뭐, 네, 그래서 호교론을 마지막에 쓰는 게 이 사람의 생애 목표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팡세는 미완된 채로 남겨졌었고 그 돌아가신 후에 유작의 형태로 이제 발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팡세가 어떻게 보면 파스칼의 말년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 파스칼이라는 인물의 매력, 제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매력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패널들 의견도 잠깐 허락 안 하겠죠. 허락 안 받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할까요? 그냥 막 의견 낼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다고 생각한 게 저 빼고 어떻게든지 어떤 신앙에 관한 생활을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시잖아요. 돈돌림도 있으시고. 그래서 의외로 제 관점에서 얘기한 거를 더 다르게 확장해서 또 얘기해 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종교 하나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 1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쿵쿵쿵. 좀 제발. 이시 효과 알겠습니다. 네. 블레즈 파스칼. 자, 일단은 출처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참고 출처는 일단 개략적인 생애나 설명은 나무위키 백과를 기본으로 해서요. 민음사 출판의 팡세 책, 그리고 토머스 모리스라는 학자의 파스칼의 질문이라는 책을 참고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민음사의 팡세는 완역된 그 파스칼
파스칼의 팡세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뒤에 역자의 해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역자의 해설이 민운사는 정말 잘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큰 기반이 됐다는 거를 미리 밝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파스칼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팡세 자체를 읽으시는 것보다는 이 팡세를 해설한 책을 읽는 게 좋으신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토머스 모리스의 파스칼의 질문이라는 책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스칼이 누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스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그리고 팡세를 새 첫 책으로 고른 이유는 이 방송의 애청자분들이라면 저의 성향을 아실 테니까 조금 짐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과학과 철학의 교집합 또는 과학과 신학의 교집합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계선. 네, 저는 이 교집합에 사실은 어떤 양쪽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어요. 네, 그래서 이 둘이 분리되면 양쪽 다 발전이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인물에 크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인물은요 17세기를 살았던 인물인데 1623년에 태어나서 166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직업이 진짜 많아. 공부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다윈 소개해드릴 때도 연 사람이 다 해먹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파스칼 같은 경우는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냐면 수학에서 많이 들어보시거든요. 뭐 파스칼의 정리라든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든지 유명하잖아요. 단위 같은 거. 그러니까 수학만큼 이성과 합리의 끝 경계에 있는 학문이 없잖아요. 끝판왕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자의 길을 이렇게 깊게 갈 수 있었는가. 그게 오늘의 좀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호교론이 핵심이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프랑스의 지방 시골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클레르 몽페랑이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안타깝게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인 에티엔 파스칼이 양육과 교육을 모두 담당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에티엔 파스칼이라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범상치 않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에서 기본적으로 변호사이자 고위공직자 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오직 자녀 교육을 위해서 큰 도시로 가야 한다는 일념 하에 사직을 하고 파리로 이사하신 분이에요. 파스칼부 삼천지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교육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여러 대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독특한 교육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어떤 해결할 만한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봐라. 근데 이게 이제 생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식탁 위에 이렇게 접시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에 굉장히 얘가 관심을 보인 거예요. 이게 10대 때 일인데 10살 뭐 이럴 때 얘기예요. 10살 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던져주는 거죠. 이 소리가 왜 날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거기에 완전 집중을 해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내고 다니면서 탐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0살 요때에 진동과 소리에 관한 에세이라는 글을 씁니다. 야, 이거 파스칼 아빠식 교육법 이런 학원 하나 차려야겠다. 아니 근데 사람들이 파스칼을 잘 몰라. 실제로요. 학습지나 학원에 파스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수학 문제 뭐 이런데. 그런데 재밌었던 게 이 아버지 에티엔이 교육에 남다른 철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의 교육에는 발달 과정이 있듯이 교육의 순서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셔서 얘가 이렇게 뭔가 재능이 이과적으로 치우칠 것 같으니까 지금 먼저 좋아하는 기하학을 주면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지고 다른 공부를 등한시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집중하니까. 그래서 기하학 책을 다 장롱 속에 넣고 숨겨두고 잠그고 막 이래요. 대단하다. 그러고 어학부터 해야 된다 해서 어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도 만만치 않은 아들이었어요. 이거를 뒤져가지고 몰래 공부를 합니다. 기하학 공부를. 그래가지고 막 가정교사한테 몰래 이걸 막 물어보기도 하고 노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막 수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아버지는 얘가 기하학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기하학을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혼자 몰래 배우다가 막 들키면 혼나기도 했대요. 수학책 들고 있으면. 근데 12살 때 유명한 얘기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했다고요. 책을 본 게 아니라. 그거를 발견하는 거를 보고서는
아버지가 두 손을 든 겁니다. 아, 더 이상 막을 순 없겠다. 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어린 파스칼에게 본격적으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책을 주면서 기하학 공부를 격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 해인 13살 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이론을 스스로 발견하고요. 끙 소리 나네. 14살부터는 그 당시에 위대했던 과학자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반박하는, 현재는 프랑스 학술원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프랑스 수학자 단체라는 모임이었대요. 여기에 이 어린애를 계속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보게 합니다. 이 똑똑한 애가 쫙 흡수를 했겠죠. 그리고 2년 후에 그 유명한 파스칼의 정리라는 걸 증명해냅니다. 정리 정도는 잘합니다. 그 정리 정도. 이 파스칼의 정리는 약간 향수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수학을 사실 막 그렇게 잘했던 적이 없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래요. 평면 위에 6개 점이 만약에 같은 원뿔 곡선 위에 있다고 하면 이 6개 점이 이룬 육각형의 서로 상대 마주보는 대변의 교점은 같은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리라고 합니다. 뭔 말이지? 저는 예. 그뭐 뭔 말이지보단 그게 왜 필요하지, 왜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좀 먼저 수학은 드네요. 원래 왜 알아? 왜 필요한 그런 의미는 없어. 그런 걸 왜 알아냈을까? 그걸 이런 알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유, 알아냈습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기억이 그리고- 1도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놀라운 업적이 지금부터 시작되는데요. 19살 때 이 당시 아버지가 엄청 일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그 세무 감독관으로 일하시고 계셨는데 진짜 수많은 양의 세금을 동계산해야 일일이 되니까.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계산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조금만 1원만 틀려도 막 다시 하고 막 다시.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리면 안 너무 되지. 스트레스를 받는 아버지를 위해서 얘가 뭔가를 발명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라는 걸 만들어요. 어허. 주판을 만들면 그건 중국 그렇죠. 네. 되게 자세한 기계식 계산기의 원리는 궁금하시면 나무위키나 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19살 때 이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너무 칭찬을 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 획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업화할 생각을 해요. 아 저런. 비즈니스 감각. 좋아요. 그래서 세일즈를 본인이 그러니까 마케팅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 첫 번째 이때 당시 없었던 거예요. 선전용의 홍보물이라는 걸 제작합니다. 따로. 근데 이 홍보물의 내용이 획기적이었는데 고객이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질문을 할 때마다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예상 가능한 질문을 뽑아놓고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식의 홍보물을 제작한 거예요. 문답식 브로셔. 그 당시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네, 얘기죠. 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어디서 힌트 받았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학술원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그거를 따온 거예요. 그리고 뭐 세일즈가 이성만 설득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감성을 또 건드려줘야 되니까 감성작을 위해 시인을 따로 고용해서 이 제품을 쓰고 싶게 만드는 시를 써달라. 근데 이때 이 나온 시가 일종의 최초의 CM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너무 그 천재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도 유체의 압력과 부피에 관한 파스칼의 법칙 같은 것도 21살에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20대까지 전반부의 이 사람의 업적은 사실 수학적 업적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학자와 수학자로서의 삶에 두 가지 커다란 변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건강 문제였고요. 원래부터 허약하기도 했는데 한 번 크게 앓은 이후로는 정말 육체적 고통을 자주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질병 문제가 되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는 회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에 천착하고 이성에 천착했던 사람이 오히려 신앙에 깊게 빠져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기를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22살 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때 형제 의사가 방문을 했어요. 이때 왕진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형제 의사가 얀세니즘을 따르는 얀세니스트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얀센이즘에 대한 거는 그 당시 기독교와의 좀 분쟁 역사를 조금 아시는 게 좋은데 저도 사실은 이 기독교 서양 이 기독교의 역사나 이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민음사의 해설을 쓰신 분의 그 해설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약간 충돌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얀센이즘? 네, 얀센이즘. 얀센이 양 만들고 한 사람 아니에요? 얀센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얀센이즘이라고 이 주창한 어떤 그래서 사고. 이 얀센이즘의 핵심을 보자고 하면 원죄에 의해 타락했던 그 성서의 내용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자연성,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합리적인 그런 부분을 너무 믿는 것을 규탄하고 은총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어떤 순수함을 지향하는 약간 보수적인 기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뭐 정통교 같은 뭐 그런 느낌이네요. 기독교 근본주의에 좀 네, 가까운. 맞아요. 근본주의. 그래서 신의 은총이 개입되어야만 인간은 완성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회는 그 당시에요. 약간 시대적 배경이 재밌는 게 원래 뿌리는 같을 거 아니에요. 중세 시대니까 17세기 후반이니까요. 근데 이 예수회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변하고 있었냐면 그 인본주의, 르네상스 그죠? 그 영향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허용치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성, 이때 과학도 발달하고 이렇고 수학도 발달하고 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선에서 굉장히 유연한 도덕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회가. 그런데 얀세니스트들은 얀세니스트 뭐 발음에 따라 장세니스트라고도 하는데 이 얀세니스트들은 이게 약간 좀 정통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오직 신앙의 영적 순수성, 도덕의 엄격성 이런 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이성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회가 조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귀족이나 권력자 교황이나 왕도 예수의 편이었기 때문에 예수회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이 얀세니스트들에 대한 탄압은 굉장히 강해지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의사 형제를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회심이 일어납니다. 신앙에 빠져들죠.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결정적인 그 2차 회심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요. 직접 은총을 체험을 합니다. 신앙시험. 파스칼이 그랬다는 얘기죠? 파스칼이요. 근데 이게 사실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걸 말하고 다니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잠깐 어떻게 언급되냐면 불의 밤이라는 표현을 써요. 불의 밤. 근데 이제 그 누이가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들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항상 몸 안에 지니게끔 자켓 안에 꼬매져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꺼내봤더니 부적. 양피지에 그 불의 밤에 대한 것인 것 같은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은 지금 그걸 잊지 않겠다 이런 내용.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았네요. 거기 써 있는 내용 되게 추상적이에요. 뭐 신이시여 막 이러면서 약간 그 자기만 굉장히 알 수 있는 예, 감정에 격화되어 있는 약간 격상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아마 불의 밤이라고 스스로 잠깐 언급한 거를 보아서 어떤 굉장히 뜨거운 열기에 관한 체험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을 합니다. 또 한 번 기적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성가시관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누나가 자기 조카 딸이 굉장히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의사도 못 고친다고 하는 거를 우연히 이 성스러운 물건에 닿게 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신유의 그 실제로. 그러니까 성가시관, 홀리 크라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과 섹스 앤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가시관. 알겠습니다. 홀리 크라운. 맞아, 홀리 크라운. 근데 이 물건에 실제로 뭐 어떻게 뭐 닿을 수 있었는지 뭐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냥 누이가 그렇게 언급을 해서 아마도 이러한 기적 체험들이 결정적으로 깊은 회심, 그것도 얀세니즘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네. 신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수학에 골몰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으로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팡세를 읽을 때 재밌었던 게 그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기하학의 최전선에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하학을 배웠는데 이성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한계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오히려 이성을 추구하고 나니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스칼이 요 정도 공부한 사람이 말하면 그게 힘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뭐 이성 써보지도 않았고 막 한계가 있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뭘 하냐면 이성의 최후의 마지막 한 걸음은 자신을 초월하는, 여기서 자신이 이성이죠. 이성을 초월하는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성의 극단은 이성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다. 전 이 지점이 파스칼이 그렇게 신학에 빠져들게 되는 거를 생각보다 잘 설명해 준다라고 느꼈습니다. 20대 때 제가 그 회심이 2번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간극이 있는데 회심이 일어나기 2차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 이 파스칼이 사교계에 한때 엄청 빠졌던 적이 있어요. 사교계요? 네, 엄청 갑자기? 막 부잣집 귀족들 자제랑 어울리고 춤추러 다니고. 왜냐면 춤추러 다니고. 파스칼도 사실은 아버지가 고위공직자고 막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도 막 들려주고 그쵸. 있으니까. 그래갖고 엄청나게 세속적인 사람과 그리고 이 당시에 사실 귀족들이 이성을 약간 신봉해서 약간 종교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종교를 등한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생겨나던 시기래요. 이런 사람을 바로 옆에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고 패턴 굉장히 신을 의심하고 신앙이라는 건 미신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차 회심을 경험을 하고 신앙에 깊게 빠져드는 그 마음이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태껏 많은 호교론,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설득하기 위한 많은 연설들과 많은 어떤 그 전해져 내려오는 책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책들로는 이런 세속인들을 설득할 수 없겠다.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지. 이 사람이 설득될 만한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와야겠다. 이거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거. 근데 방금 모순 느껴지시죠? 이성엔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칼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최대한 얘기하려고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초월성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뒤에는 어떻게 가냐면 성서를 기반으로 하고 많은 그 사도들을 기반으로 한 증거 같은 것들, 그거를 나름대로 설득의 근거로 이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팡세를 쓰기 전에 얀세니스트들을 변호하기 위한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름 인지도가 있는 학자니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편지가 사태를 약화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해요. 워낙 예수의 입김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팡세의 그 우리말로 해석하면 생각 메모 약간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계획을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한 문장 두 문장 써놓은 거예요. 그게 모여서 책이 됐고. 그렇습니다. 많이 썼나 보네. 그래서 사실은 파스칼의 논리 구조를 알 수 없어요.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거의 뭐 그게 파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에버노트에 써놓은 거 네모는 팡세네.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학자들과 홍세 아니야 홍세? 홍세 괜찮다. 홍에다가 욕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새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얘기해도 되나요? 학자들과 그 당시 무신론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파스칼이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팡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쓰게 되었냐면 파스칼은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이성의 한계를 첫 번째 느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속에 막 빠져도 봤는데 세속에 빠지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니까 오히려 확 정신이 들면서 깊게 빠져들고 이 세속인들을 내가 잘 아니까 세속인들의 눈높이로 내가 설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팡세를 기억하게 된 겁니다. 착 연결 뭐 확실합니다 그냥. 그러면 똑 떨어집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파스칼의 팡세를 좀 들어가.